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최근에 겪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 속담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반대했었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다시 저를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결혼을 시키고 싶다면서요. 웃긴 게 그 양반은 파혼을 요구할 때는 이게 정말 사람을 코앞에 두고 해도 되는 말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온갖 막말을 다 쏟아부었었거든요. 누가 보면 제가 아주 집안의 철천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아쉬운 일이 생긴다 싶으니 세상 저자세로 저에게 매달리지 뭐예요? 사람 앞일이라는 게 참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통쾌함 같은 감정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사람의 민낯인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은연중에 누군가를 겉모습으로만 무시한 적은 없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전 남자친구와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야, 현지야, 너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소개팅 안 받을래? 갑자기 전화해서 소개팅이 무슨 소개팅이야. 나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연애할 생각 없는데. 그리고 나 조금 있으면 미국 가잖아. 얼마 안 되긴 뭐가 얼마 안 돼. 헤어진 지 1년 지났으면 애도 기간 충분하게 가진 거지. 그리고 너 미국 간다고 해서 내가 소개팅 잡은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미국에 있거든. 방학이라서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야. 참나. 미국에 있기만 하면 괜찮냐? 미국이 얼마나 넓은데. 퇴근을 하고 평소처럼 집에서 미드를 보면서 쉬고 있던 저는 저의 고요한 휴식을 깨뜨린 친한 대학 동기의 전화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사실 핑계였어요. 다만 그 사람과의 연애를 끝낸 뒤로 제가 연애라는 행위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소개팅도 거의 마다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저는 앞으로 3달 뒤에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의 장기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최소 반년에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잘 된다고 해도 장거리 연애가 될 게 불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새로 어떠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대학 동기는 집요했어요. 만나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들어오는 소개팅이면 일단 무조건 나가보는 게 이 나이의 미덕이라면서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둘 다 마침 미국에 있다고 하니 혹시 아냐고도 말했죠. 그 사람이 제 진짜 인연이 될지. 며칠을 나가보라면 난리를 치길래 결국 저는 기대감 없이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지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단 얼굴부터 합격점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제가 보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설령 못생겼다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기만 한다면 저는 오케이였죠. 그 편차가 하도 극과 극에 달해서 제 친구들은 제 남자친구들을 보면 너는 눈이 하늘에 달린 건지 땅바닥에 붙은 건지를 모르겠다면서 종잡을 수 없다는 얼굴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제 이상형은 하얀 백구처럼 생긴 전체적으로 순한 인상의 부드럽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사람은 딱 제가 찾던 그 백구였어요. 몇 달 후에 미국으로 오신다면서요? 저는 장거리 연애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죄송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뉴욕 쪽으로 가는데 혹시 미국 어디 쪽에 계세요? 아, 잘 됐네요. 저는 뉴저지 쪽에 있어요. 거기가 뉴욕이랑은 차로 별로 안 멀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혹시나 거리가 동부나 서부처럼 아예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으면 미국에 있더라도 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저희는 그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죽했으면 2차로 자리를 옮긴 카페에 들어갔을 때가 8시였었는데 그곳에서 가게 문을 닫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자리를 뜰 정도였어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이 12시라고 들었었거든요. 저희 둘 다 그 정도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한국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잠시 한국에 와 있었지만 곧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3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연애를 해도 누군가와 어떤 만남을 해도 그렇게 즐거웠던 적도 설렜었던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서 다시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새삼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행히 그런 감정이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사람도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사귀게 된 이후에도 절대로 저를 헷갈리게 하는 법이 없었죠. 불타오르던 연애 초반이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는지 저희는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깝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 만났었죠. 거의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주 6일을 만날 정도였습니다. 소개를 해줬던 제 대학 동기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매일을 만날 수가 있냐, 안 지겹냐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동안 한국에 새로 생겼거나 인기가 많아졌다는 데이트 코스도 가보고 저희는 매일을 붙어 다니면서 알차게 보냈어요. 저도 미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가져가야 할 물건들이라든지 혹은 미국 생활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얼마 후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저도 다시 미국으로 갈 거라 그다지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시 제가 미국으로 갔을 때도 저희는 거진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남자친구와 제가 둘 다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큰 트러블 한 번 없이 잘 사귀어 왔었고 자잘하게 몇 번 다툴 일이 있었을 때도 항상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 정도로 성격도 좋았거든요. 평소에 저에게 잘해주고 다정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남자친구는 전반적으로 느긋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살지가 명확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될 때도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역할도 잘 해나갈 사람이라고 느껴졌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우리 진성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성 씨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미인이시라고 자랑을 엄청 많이 하던데 진짜 너무 예쁘세요. 어머, 우리 진성이가 그래요? 얘도 참 별소리를 다 했네. 슬슬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저희는 양가에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뭐랄까 세련된 도시 여성의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옷도 엄청 비싸 보이는 걸로 입으셨더라고요. 들고 계시는 가방도 비싼 걸로 유명한 명품이었고요. 샵에서 머리까지 미리 하고 오셨는지 그냥 딱 봐도
엄청나게 잘 꾸민 부잣집 사모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막연하게 상상만 했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조금 놀랐다고나 할까요? 남자친구는 명품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아주 오래전에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다던 10만 원짜리 지갑을 모서리가 다 달아서 구멍이 날 정도로 쓰고 있는 수수한 사람이었거든요. 옷이나 가방, 신발 같은 브랜드도 전혀 몰랐고 편한 게 최고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랬던 사람이었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화려한 분일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엄마와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주 평범한 중년 여성 그 자체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벌써 만난 지도 몇 년이나 됐다면서요? 아,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진성 씨 성격도 너무 좋고 저랑 잘 맞고요. 거기다 일단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외모요? 내가 봐도 잘 낳아놓기는 했는데 요즘 아가씨들은 진짜 솔직하네요. 우리 때랑은 다르다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조금 차가운 편이셨어요.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것도 다 저의 선입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농담에도 잘 웃으셨고 먼저 이런저런 질문도 잘 하시고 딱히 불편하다 싶은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 자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학벌이나 연봉, 재산 상황 같은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는 시댁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질문도 일체 없으셨고요. 물론 거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으신 건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남자친구에게 다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었던 것이었죠. 어쨌거나 은근히 속으로 걱정했었던 예비 시댁과의 첫 만남도 잘 끝났고 다음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릴 차례였습니다. 아유, 워낙에 시골이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내가 서울로 갈 걸 그랬나? 아닙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당연히 저희가 와야죠. 오는 길에 경치도 좋았고 현지랑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네.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도 고맙고요.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아직 식사하기 전이죠? 세상에,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오늘 우리 집 잔칫날인 줄 알겠네. 당연히 잔칫날이지.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예비신랑을 데려온다는데. 두 사람 온다는 소식 두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남자친구와 저는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반기고 있는 수십 가지의 음식들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하셨는지 아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도 치러도 될 정도더라고요. 엄마는 기분이 좋을수록 손이 커지는 성격이셨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소식에 그 정도로 기분이 좋으셨나 싶었습니다. 엄마 집은 시골에 있었어요. 엄마가 3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과 함께 사시던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곳은 거의 엄마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여기가 엄청나게 시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가 하루에 딱 2대만 다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시골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처음부터 이곳에 사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저와 함께 사셨거든요. 하지만 9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얼마 후에 암에 걸리게 되셨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암을 발견했을 때가 극초기였어서 연기와 일기 사이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온 식구가 걱정했었던 항암 치료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음식도 드시면서 식단을 잘 관리하시다가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으신 뒤에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현지야, 엄마 명예퇴직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가려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텃밭이나 가꾸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네. 엄마, 무슨 시골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먼데, 그리고 불편해서 거기서 어떻게 사시게요? 물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엄마의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거야 상관없지만 제가 있는 서울에서 너무 멀기도 했고 시골로 내려가시면 여러모로 생활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았거든요. 먼 곳에서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원래 엄마가 어릴 때 살던 데가 거기였는데 뭐. 너희 아빠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이제 다 커서 혼자서 밥벌이하고 잘 지내고 있고. 엄마는 이제 서울 생활이 지겨워. 예전부터 항상 내려가고 싶었어. 서울 생활이 지겨워졌다는 엄마의 고집에 저도 더 이상은 어떻게 말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기 좋고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그 편이 엄마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낫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도 엄마는 시골 생활에 몹시 만족하고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시골 체질인 것 같다고 농담까지 하시면서요. 제가 보기에도 엄마는 수술하기 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신 모습이셨어요.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고요. 원래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렇게 자주 웃지는 않으셨었거든요. 나도 젊을 때는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았고 욕심내던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욕심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내 소원은 그저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딸 마음 편하게 해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뿐이에요. 엄마, 그리고 우리 현지가 그런 사람을 이미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네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예뻐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딱 남자친구 같은 분이셨거든요. 순하고 느긋하고 착한 사람이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아빠를 보는 것 같다면서 어쩜 당신이랑 눈이 그렇게 똑같냐며 농담을 하시기도 하셨죠.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둘이 의외로 쿵짝도 잘 맞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하는 어이없는 부장님 개그를 저 정도까지 받아줄 사람도 저희 엄마밖에 없겠다 싶었죠. 저희는 가끔씩 엄마를 모시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오실 때도 있었고 저희가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가끔씩은 중간쯤 되는 거리에서 만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맛있으세요? 너무 맛있네. 나는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많이 드세요. 제가 많이 포장해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동네 어르신들이랑도 같이 나눠 드시고요. 기억에 남았던 건 대전에 유명한 빵집을 가겠다고 그곳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워낙에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셨거든요. 남자친구는 아마 그때 그걸로 저희 엄마에게 단단히 점수를 땄었죠. 이제는 엄마가 전화를 하면 저보다 남자친구의 안부를 더 먼저 물어보시고는 하실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엄마에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안부 연락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엄마와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것도 좋았고 저랑도 더없이 사이가 좋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현지야, 저번에 면접 봤었던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나 불합격이래. 벌써 결과가 나왔어? 원래 발표까지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나한테 미리 기뜸해 주신다고 전화 와서 그러시네. 남자친구는 해외 박사를 다녀오고 논문 연구 실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조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대학에 열심히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극심한 취업난에 어려운 것은 이쪽 업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금방 합격하겠지 싶었던 처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면접 불합격 통보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저번 학기에 몇 군데에 탈락했을 때만 해도 저희는 그저 안일하게만 생각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너무 얼마 안 됐어서 아직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류는 항상 잘 통과하잖아. 왜 떨어졌지? 강의 시온이 문제였나? 뭐 때문에 불합격한 거라고 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 아니, 나도 여쭤봤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다고만 하시네. 그냥 내부 결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더 답답하다. 남자친구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축 처진 목소리에 어깨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밝기만 하던 강아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민 있는 얼굴이 평소의 모습이 될 정도로요. 이번 학기에도 벌써 3군데나 불합격인데 나 이러다 혹시 다 떨어지거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떡해? 언젠가는 되겠지. 벌써 그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방이 뭐 어때서 안 되면 거기라도 가야지. 우리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면 어떡해. 결혼하자마자 또다시 장거리 부부하게? 나 이제는 자기랑 떨어져서 살기 싫어. 무조건 서울에 남을 거야. 알았어. 서울에 남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정 안 되면 시간 강사로 일단 시작해도 되고 교수 임용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하면서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자기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나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할 거 아니지? 아니, 밥은 대신 밥만 먹어야지. 지금도 많이 먹는데 쌀값이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야? 제 농담에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제가 했던 말은 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풀 죽은 남자친구를 위로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이번 학기에도 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결혼 준비나 하자. 난 자기가 교수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잘 될 사람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는지 한결 풀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바로 식장이라도 잡을 것만 같던 결혼 준비는 연이어 들려온 불합격 통보에 잠시 보류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날의 일을 계기로 저희는 그 다음 주 주말부터 식장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의 구체적인 계획도 의논했습니다. 정말로 한동안 남자친구가 백수 생활을 한다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할지 등등도요. 제 친구들은 무슨 백수랑 결혼을 하냐면서 최소한 취업이라도 결정되고 나서 진행하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 게 인생이고 어쩌면 나중에는 내가 한동안 백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되면 남자친구가 저를 또 먹여 살리겠지 싶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장도 계약하고 스드메 계약도 끝냈고 신혼여행지도 예약을 마쳤고요. 그렇게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지야, 나 합격했어. 합격이래. 뭐? 진짜야? 진짜 합격이래. 방금 전화 받았어. 세상에, 너무 좋다. 축하해. 너무 고생 많았어, 내 남친. 아니야,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현지야.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남자친구의 목소리에서 저는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도
좋은 소식일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희 둘 다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합격 소식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나 저나 이번 학기도 물 건너 갔겠거니 하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면접을 봤었던 대학교에서 정말 뜻밖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친구가 그토록 바랐던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요. 어머,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진성이랑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해. 엄마가 축하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합격했다는 소식에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다고 하시면서요. 좋은 소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 연구실도 새로 지은 건물로 배정해 주겠대. 들어가자마자 연구비도 많이 지원받기로 했고 알아보니까 내가 받는 게 거의 파격적인 특혜라던데? 진짜요? 와, 내 남친 면접을 엄청 잘 봤나 본데? 그러게, 나도 좀 얼떨떨하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연이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얼떨떨한 와중에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이렇게 결실을 맺나 보구나 싶기만 했죠. 저는 남자친구와 축하 파티를 열고 축하의 의미로 깜짝 선물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마음고생할 일 더는 없이 지금처럼만 딱 행복하자고요. 그런데 앞날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던 저희 관계는 그 시점부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글쎄, 싫다니까요. 생각 없어요. 언제인가부터 남자친구는 다시 예전처럼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만날 때 뭔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대답하길래 그냥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전화야? 무슨 일 있어? 뭘 안 한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항상 제 앞에서 받던 어머니와의 전화도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받기 일쑤였고요. 단순히 전화를 나가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통화 내용도 수상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짜증 한 번 내는 적이 없던 남자친구였는데 요즘은 어머니랑 통화를 할 때마다 저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가족 문제를 자세히 물어보기도 그래서 저는 잠자코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점점 남자친구는 예전과 다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보러 가는 거 기억하고 있지? 몇 시에 만날까? 아, 그거 있잖아. 좀 미루는 게 어때? 왜? 무슨 일 있어? 내일은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집은 생각해봤는데 위치가 좀 별로인 것 같아. 일단 다른 집들도 조금만 더 알아보자. 항상 저와의 약속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 다른 약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갑작스럽게요. 무슨 일정이냐고 물어보면 막상 명확히 대답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친척 모임이 생겼다. 갑자기 외국에 살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게 됐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모였다라고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게 전부였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잡아두었던 약속까지 미루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그쯤 되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도대체 뭔데 그래? 자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숨기는 거라니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요즘 자기 태도가 너무 이상해.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나랑 한 약속도 수시로 깨버리지를 않나. 유명돼서 축하받으러 다니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하지 않아? 정해진 일정이 있는데 웨딩 플래너랑 약속까지 깨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 거냐고. 남자친구는 어두운 얼굴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작 제가 듣고 싶었던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로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이어진 제 질문에 겨우 한마디 대답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요즘 약간 번아웃이 왔나 봐. 번아웃이라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냥 조금 쉬고 싶어. 미안해. 번아웃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은 또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오랫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뒤에 번아웃이 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기에 쉽게 속단하거나 평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결혼 준비도 잠시만 내려놓고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좀 쉬자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조금 밝아지는 표정을 보니 원했던 게 그것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는 얼마 후 무참한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얼마 후에 있었던 신임 교수 임용식에서요. 임용식? 그날 어머니는 해외에 계셔서 못 오셔. 나는 그날 회사 가야 하고 아무도 못 가서 어떡해? 괜찮아, 내가 애도 아니고. 그날 아마 혼자 오는 사람이 더 많을걸? 하필이면 임용식 날에 예비 시어머니는 해외여행을 가셔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회사를 가야 했으니 어려웠고요. 남자친구는 별게 다 걱정이라면서 괜찮다고 웃었지만 저는 또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써서 올리고 임용식 당일에 남자친구의 학교로 출발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서요. 임용식이 열리는 본관 대강당에 도착한 저는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 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해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쪽은 여기를 왜 왔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고요. 어머님이 못 오신다고 들어서 혼자 있을까 봐 걱정돼서요. 참나. 그걸 그쪽이 왜 걱정을 하냐고. 네? 저는 당혹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쌀쌀맞은 목소리는 둘째치고 그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현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달려왔더라고요. 제 손을 잡아채면서 본인 어머니와의 거리를 확 벌리는 게 느껴졌죠. 아니, 나는 연차 내고 축하해 주려고 왔지.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누가 그쪽 어머님이에요? 진성이 너 엄마가 정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너희 아직도 안 헤어졌니? 어머니, 나중에 얘기하세요. 현지야, 일단 나가자,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정리? 똑바로 설명해. 저는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쳐다보았어요. 일단 나가자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아니, 여기서 하라고. 예, 듣고 싶다는데 놔둬라. 뭘 또 나중에 설명을 해. 이참에 확실히 해둬야지. 어머니, 제발요.
우리 아들이 하도 마음이 약해서 아직 제대로 말을 못한 모양인데 기왕 여기서 만났으니까 내가 악역할게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요. 어차피 뭐 대단하게 준비한 것도 없었지만.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서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을 짓다가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해서 목덜미까지 새빨개져 있으면서도 본인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는 그 등신 같은 모습을요. 이게 맞느냐는 제 질문에도 그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만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였어요. 화장실을 들렀다 오겠다며 저한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저희 엄마요. 엄마는 저와 함께 남자친구를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신 참이었어요. 무려 6시간씩이나 손수 운전을 해서요. 엄마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골랐던 꽃다발이었어요. 귀를 의심한다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엄마를 보자 이미 늦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다 들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당황한 남자친구가 엄마를 부르자 의아한 듯 보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그제야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난 또 누구라고. 아주 일가족이 총출동하셨네. 뭐라고요? 이미 다 들었으면서 뭘 또 모른 척을 해요. 이 결혼 안 시킬 건데 헛걸음하셨네. 저는 분노로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난리를 겪는 건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먼 곳까지 축하를 해주러 올라온 저희 엄마에게까지 저런 막말을 내뱉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이유나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잘 있다가 식장까지 잡아놓은 애들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됐어, 엄마. 그냥 나가요. 하지만 엄마는 손을 들어 저를 말리시더니 이유를 들어보자면서 차분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상대방은 질린다는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물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들 해외에서 그 힘든 공부 다 마치고 이제는 서울에서 이 좋은 학교에 번듯한 교수까지 됐는데 그래서요? 그래서는요. 뭣도 모르던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우기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 싶네. 솔직히 결혼은 다 급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뭣도 모르던 시절이라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에 이야기하는 거라면 도대체 뭘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었다는 말인지. 엄마는 문득 고개를 돌려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도 같은 생각인가? 저는... 왜 남의 아들을 잡으려고 난리야? 됐으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이만 나가요. 이 좋은 날엔 누구 잔치를 망치려고.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남자친구를 잠시 바라보던 엄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대꾸했습니다. 저도 그쪽 아들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내 친구 만나러 온 거지. 친구? 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비웃는 예비 시어머니를 뒤에 두고 엄마는 제 손을 이끌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상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에게 어디를 가는 거냐고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왔어.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그러게. 서울에 없으니까 얼굴 보기도 쉽지 않네. 이따 임용식 끝나고 예비사위랑 다 같이 만나면 되겠네. 시간 되지? 나 일부러 오후 시간 다 빼놨어. 사위는 됐고 여기는 우리 딸. 처음 보지? 사진으로 많이 봐서 그런가 내 딸 같네. 현주는 아줌마 처음이지. 엄마한테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 저는 얼떨결에 그분께 인사를 드렸고
그분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웃으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학교 교수나 관계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곧 이 대학의 이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다른 노교수분들이 이사장님 어쩌고 하면서 모시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희를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였죠.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되었지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사장님이랑 친구분이셨어요? 엄마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강당 문 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끝나려면 좀 걸릴 테니까 우리는 나가서 마시는 거나 먹을까? 이 근처에 맛집 좀 아니? 우리 모처럼 데이트나 해요, 엄마. 저는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을 강당 문 옆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를 애타게 부르던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요. 이사장님은 오래전에 엄마가 교수로 근무하셨을 때 다른 학교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엄마가 퇴직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각별한 인연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요. 축하도 하고 겸사겸사 이사장님 얼굴도 보려고 어제 미리 연락을 했었다는데 오늘 이 사달이 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웃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남자친구가 미친 듯이 저에게 연락을 해댔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현지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더 들을 말이 남았어? 그날 강당에서 다 했던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막말 퍼붓는데도 입 꾹 다물고 있길래 난 또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네? 미안해, 현지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사과할게. 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거 진심 아니셨다고. 그래, 후회는 진짜겠지. 근데 진심이었던 것도 맞고. 결국 한참 만에 듣게 된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임용이 확정되자마자 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아깝다면서 집안이든 학벌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더 조건 좋은 여자와 선을 보라고 남자친구를 닥달했다고요.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싫다고 하루 걸러 어머니와 다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여부단한 성격에 살면서 어머니를 거역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까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고요. 저에게 파혼을 하자고 대놓고 말을 할 용기도 없었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귀국하는 바람에 강당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솔직히 너도 속으로는 이제 내 조건이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었어. 글쎄,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 지점에서 이미 끝난 거야. 네가 네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던 그때. 현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결혼하자. 식장까지 다 잡아놨잖아, 어? 그러게. 식장까지 잡아놨던 여자친구가 강당에서 그 수모를 겪고 있는데도 너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더라? 거기다 심지어 우리 엄마한테까지 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진짜 헤어지자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불이 났게 달려나와서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곧바로 예식장이며 스드메며 죄다 환불 절차를 취소했고요. 위약금이 속이 쓰리긴 했지만 이것도 인생 경험이다 싶었죠. 위약금 목록의 절반을 딱 나눠서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끈질기다 싶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스크롤이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날이면 날마다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뭐 뻔한 소리였죠.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 얼굴 봐서 이번만 용서하고 넘어가라. 앞으로 시집 오면 내가 정말 잘해주겠다. 원하면 사돈께도 사죄 인사 올리겠다 등등이요. 누가 네 어머님이냐고 호통치실 때는 언제고 사돈이라뇨. 앞으로는 남처럼 연락 안 하고 지내길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엄마에게 퍼부었던 폭언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듯 매달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던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꾸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남자친구는 딱 한 학기 만에 그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던 소식도 엄마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파격적인 특혜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좋은 연구실도 그리고 빵빵한 연구비 지원도 전부 다 이사장님의 지시였다는 사실을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이사장님의 절친인 엄마의 예비 사위라는 신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지금쯤 전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동안 그 인간의 흔적을 지우느라 바빴습니다. 4년간의 만남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안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사장님의 소개로 젊고 착하고 성격도 좋다는 교수를요. 사실 교수라는 직업에 학을 떼는 바람에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인연이 되려니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다만 이번에는 결혼에 조금 더 신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오래 두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